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내외 금융시장이 과도기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외환시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상승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칫 트럼프발 환율 전쟁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네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내 외환 시장에도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부터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가장 크게 변한 움직임이 국채 시장에 있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전해드렸습니다는 이 금리는 사실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가 될 때에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외환 시장에도 국채 시장만큼이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종합적인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당선 이전에 트럼프 당선 이제 97레벨대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주말에는 그 100일대로 올라왔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수준 자체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승폭은 97에서 100일 정도니까 한 5% 정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그 환율을 이렇게 전망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말씀드려옵니다는 중심 환율이 그 1,180원에 상하 50원씩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 그 4분기에는 좀 환율이 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니까 그 피볼 레이트에 연초에서 전망했던 피볼 레이트 정도에 올라온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당선 전에 비해서는 한 우리도 원화가 한 5%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당선 직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 입장에서도 송금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든가 수입 대금을 이렇게 송금하셔야 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전체를 놓고 보면 국내 그 이렇게 금융 시장 보면 지금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채권값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특히 이제 채권값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그 3저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와 주가와 채권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3저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직전에 비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다시 말하면 미 달러 가치에 대해서 그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트럼프 요인에 기인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는 트럼프에는 그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 요거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지 않느냐. 그럼 재정 적자가 공화당 전통대로 그 국채를 메울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그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소위 그 캐리 자금의 이론적 근거인 피셔 이론대로 본다면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지는 소위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 가치는 한국경제TV 아까 뉴스의 그 첫 브리핑에도 사실 나왔습니다는 신흥국 15개 통화가 모두 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증시는 비교적 좀 잘 버티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네. 탈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채권 시장에도 우리도 국고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한국은행조차도 이 국고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한 1조 5천억 정도 화들짝하게 이제 개입했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외자 이탈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빚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외환 위기, 뭐 혹시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네, 어떻게 요즘은 보세요? 이제 근거가 이렇게 뚜렷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정이 혼란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뭐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비관론을 확산시키는 것도 또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국정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 외자가 좀 이탈하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거래일 기준으로 네. 이러다 보니까 제2의 외환 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장혁께서 이제 제가 여쭙겠는데요.
오늘 그 방송에 보니까 뭐 다른 중요한 일인지 방송에 집중하지 않아서 제가 집중하라고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제인 난맥상을 보이는데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 물론 혼란스러움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국내 금융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버티고 있죠. 네. 지금 대통령도 사실 지금 국정에 뭐가 있습니까? 하는 케오스 상태, 아주 네. 무정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뭐 야당과 그 어떻게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치고받고 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소위 뽑았을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왜 국내 금융시장이 잘 버티냐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앞으로 밝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못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해서 비롯해서는 실망스럽지만 지난 주말에 그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 시위의 문화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평온하게. 네. 그래서 외국 사람조차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 주말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성숙돼 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저런 모양에서 사실 국민들까지 덩달아 춤췄으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받쳐주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 조금만 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좀 국정을 수습해주면 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한국 경제가 좀 상당히 밝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정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김현격께서 보여주시는 것, 김 PD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외화의 사정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리포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경제를 일부러 밝게 보는 것은 아니고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선 자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소위 통화 수합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4,70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디폴트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국제 그 신용평가사들이 한 3,600억 달러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도 이거보다 많다. 그럼 네.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4,700억 달러다. 그러면 우리의 그 국가 신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세계 3대 평가기관의 하나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한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그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디폴트 리스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폴트 리스크이기 때문에 외화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건전성만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 경제에 전부 좋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에서 한국의 경제를 흔들려 하는 이런 세력을 중심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문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이제 최근처럼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분명히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부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앨런이 왜 96, 97대 레벨대에서 한동안 유지했느냐. 네.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느냐.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101대로 올라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달러 가치가 사실 그 강세인가 약세인가 미국 경제 부담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들 프레스코 필터 방법이라고 해서 이 FRB에서 달러 가치의 미국 경제 여건을 대비해서 강세냐 약세냐 이걸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선에서 3% 정도 이탈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빨리 올라갔던 것은 미국 경제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달러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달러 강세일 때 왜 사실 제니 렐렌이 96, 97을 유리했냐면 달러 가치가 지금 상태에서 10% 이상 올라갈 때는 지금 5% 올라갔지 않습니까? 5%일 때는 사실 2년 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75% 떨어지는 거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게요. 자,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페드에서 보면 1.8%. 네. 그다음에
사실상 내년도에 2.2%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올라갔다고 해십시다. 50%빠 지금 올라간 거.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네. 0.75%의 이렇게 절반이니까 한 0.37%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8에 0.37을 빼면 사실 1.3%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 들어서도 5%만 올라갈 겁니다. 5%만. 그럼 2%못 미친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될 것이냐 하면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내년 7월에 보면 지금 수준의 달러 강세조차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트럼프 첫 해서부터 달러 강세에다 미국 경제가 사실 다시 재조라야 되는 이게 복병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실현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문제는 항상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갖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달러가 그 강세하는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자도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출과 또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때 기업인이 입장을 반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 기간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는 사실 왜냐하면 네거티브 디베이트 하는 과정에서 막말 파동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그게 아주 묻혀 들어갔던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장애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간 중에 강한 달러는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쪽에서 경계 발언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는 미국의 트럼프 같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역 적자를 자기 자신의 성장과 미국의 그 젊은이의 일자리를 무역 흑자국에 뺏기는 거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익 개선 아닙니까? 그게 국익 개선이죠. 그런 각도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상 압력과 평가 절상 압력을 상당히 강화할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는데 지금 그런 게 전개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바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자, 내가 선거 기간 동안에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라든가 평가 절상 압력을 강화하겠다. 또 극단적 보호주의로 가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당선 이후에는 모든 국가와 공존을 주저한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 국익을 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본인 자신의 선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지원하던 소위 저소득층 백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차피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것은 통상압력과 평가절상압력을 가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가 하나일 때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존을 추진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시장에서 보면 대미 무역 흑자국에서 평가절상압력을 상당히 강화할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다른 그 미국에 대해서 국익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존을 모색하는 그래서 통화치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든 외환이든 투 트랙으로 간다. 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트럼프는 집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1월 아직까지는 달에. 아니죠. 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여러 가지 조짐이 흐트러지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기조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을 높게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그 10월 중순에 발표했던 소위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하죠. 네. 거기에 사실상 환율 조작구로 걸리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일단 그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200달러 이상, 그 다음에 경상수지 규모가 GDP 대해서 3% 이상, 그리고 환율이 일정 방한 개입 비용이 GDP 대해서 2%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환율 조작구로 걸리고 저희 이제 거기에서는 BH4는 환율 심층 대상국에 걸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할 때는 환율 감시 대상국 한 단계 낮은 거로 지정되죠. 그런 각도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 가지 요건 중에 대미 무역 흑자 200달러 이상만 걸려 있죠. 하나만 걸려 있죠. 네. 근데 4월에 비해서는 경상수지 GDP에서 3% 이상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과 주도권 탐에서 이것이 원래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환율 이렇게 감시 대상국에 지정된 4월과 마찬가지로 지정될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떠하면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0달러 넘어섰고 GDP 대비해서도 사실 3%가 넘어섰거든요. 두 가지 요건을 걸리거든요. 중국은 한 가지인데 한국은 두 가지 요건이에요. 우리 외환당국이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4월에 비해서도 우리가 개선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트럼프에서 주장하는 시각은 뭐냐면 자, 당신네 나라는 약속도 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그때 당시에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는 무역 흑자를 규정해야 된다 해서 GDP 대비해서 4% 경상수지흑자가 벗어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주도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사실 그 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 국제적으로 공치사에서 이명박 정부 너무 공치사에서 국제 약속으로 한국 주되게 됐던 거거든요. 당신은 그런데 지금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가 7% 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국보다도 네. 트럼프 정부 중부 들어올 때는 원화에 대한 어떤 평가 절상 압력이 더 강도 있게 더일 거다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두 가지 요건 다 걸려 있는데 또 환율이 올라가느냐. 그럼 원화가 약세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뭐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다시 되겠네요. 말하면 네. 평가 절상 압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외환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제게 본인물을 다해야 됩니다.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이고 저 뭐야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뭐냐 내가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할 일을 더 안 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덩달아 가면 안 된다. 번해동하면 네.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 강도 있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 하면 이런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미국과의 환율 전쟁을 우려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주말부터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인가 위안화 평가절에 대해서 사실상 AZ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신문들이 전부 일면통으로 받아준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참 경제를 잘한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트럼프 정부 이후에서부터는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과도기적 네. 하려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출범하면 그 과도기전 소위 미국 입장에서는 권력 누수 기간에 네.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대폭적으로 평가절하다 참 잘한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서 자금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외환위기 가능성, 중국에서 외환위기 가능성 그건 우려할 필요가 네.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그 평가절하돼서 1달러에 7위안대 임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근접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1달러 7위안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과의 그 통화상 압력이 상당히 좀 상당히 심해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갈등만 가는 게 아니라 협조도 가겠다. 그런 점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뭐 이렇게 가지 못할 처지이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우리나라 못 가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못 가면 국익이 그만큼 뭐냐 손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고 책임자끼리 정상끼리 외교일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국내에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자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갔지만 사실상 국내 언론에서 뭡니까 하나도 적어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도 적어주지 못했다는 것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국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도 경제 성과를 못 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씁니까? 기업인들 가야 되는데요. 기업인들 가서 에이펙의 회원국가 기업인들과 서로 교류해서 많은 지금 사업을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요.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정상회담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자기 자신의 입장을 좀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것 등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그 피해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이든요. 제가 뭐 한쪽 방향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런 상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네. 트럼프 정부에 갖고 있는 과도한 오해 이게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자 내가 차기 지도자에게 넘겨주기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냐 자 국익을 위해서는 너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네. 보세요. 내가 전임자로 퇴거하든 아니면 후임자 놓든 권력과 관계없다. 그래서 거기서 버락 오바마가 가장 바쁘게 뛰면서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보호주의,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 보호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거의 땀을 낼 정도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 그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여야 국회의원분들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아마 주목해서 그런 것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유화적인 제체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너무 지금 위안화가 평가자로 하면 위안화 국제화제라든가 SDR 편입한 문제에 근거가 약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지난 주말부터 이제는 위안화가 1달러 7위안대 목전에 두면서 이제 더 이상 위안화의 절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 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 인플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내년 그 1월 달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상당 부분 통상 압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환율 압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엔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에 대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미국과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의 그 기업인들이 특히 수요 업체라든가 해외 송금하는 업체들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계획을 못 세우거든요. 그렇죠. 계획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일면도 보면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환율도 가파르게 오니까 기업들이 뭐냐? 기업들이 사실상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수출업체의 반기지만 그 자체가 원계획보다 빨리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방치하지 말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속도 조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관계없이 지금 외환당국의 공무원들 특히 외환당국보다 다른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당신의 일자리에서 좀 본연의 임무를 좀 다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지난 그 주말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심의를 바탕으로 해서 촛불시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그런 것만 잘 지어주면 위의 분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